예, 오늘 오후 세션은 코로나19를 주제로 한 두 가지 발표와 지정 토론, 그리고 자유연재 두 분의 발표를 듣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유연재 순서로 옮겨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연재는 연세대학교의 최지연 박사의 내용 발표입니다. 오늘 발제 주제는 생애 말기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가능성 탐색이라는 내용이고요. 오늘 말씀해 주실 최지연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대학원에서 의료법 윤리학으로 박사를 하셨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포스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선생님께 마이크를 옮기겠는데 전체 시간이 20분 발표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질문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15분에서 조금 약간 더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지연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에서 박사후 과정 중인 최지연입니다. 저는 오늘 생애 말기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가능성 탐색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Shared Decision Making. 국내에서는 함께하는 의사결정, 공유 의사결정, 공동 의사결정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이 이론은 2000년대 들어와 대두된 의학적 의사결정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패터널리즘과 같은 의사결정 이론들과는 조금 다르게 환자와 의사가 정보를 교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을 함께 이루어간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이론입니다. 이를 임상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접근 방식들도 개발되었습니다. 또 쉐어드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쓰리통 모델, 시드 모델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국내에서도 한국형으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권고안과 모델 번안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생애 말기는 사실 치료의 범위와 삶의 질이 현저하게 좁아지기 때문에 의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호와 바람을 담은 치료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가는 어드밴스드 케어 플래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임상적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의 선호와 가치관에 맞는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환자 중심의 돌봄 또한 매우 중요하게 추구되는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이러한 생애 말기 과정에 추구하는 바를 가장 잘 실현해가는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SDM은 이론적으로 완벽하리만큼 생애 말기 의사결정을 수반하고 있습니다만 개념의 통합이라든지 확립된 절차가 없고 실천 불가능성과 비실용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SDM의 실제적인 적용은 이론의 적정성과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이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적용이 과연 가능한 이론인지, 특히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통해 시작된 국내 생애 말기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적용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런지, 그리고 이 적용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점을 발견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에 논의되었었던 생애 말기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요소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한국의 생애 말기 의사결정의 상황을 확인해서 한국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의 방향성을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세 가지의 연구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생애 말기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요소를 탐색하고 연명의료 결정 과정의 특징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약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이론적인 요소가 임상 현장에 반영되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장애 요인을 도출하고 국내 임상 현장에 실천 가능하며 적용하기에 적절한 국내 생애 말기 의사결정의 방향성을 탐색했습니다. 생애 말기 함께하는 의사결정이 가지고 있는 요소는 위트모어 등이 제시했었던 스코핑 리뷰의 방법론의 절차를 따랐고요. 의사결정 과정의 경험적 탐색은 질적 연구를 통해 수행했습니다. 환자의 연명으로 결정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한 A기관의 의료인을 참여자로 선정해서 참여자가 경험하는 생애 말기 의사결정의 과정을 1:1 인덱스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스코핑 리뷰에서는 총 13편의 논문을 선정했으며
SDM은 참여자 간의 파트너십 형성, 정보의 교류, 충분한 숙고, 의사결정, 재검토와 확인이라는 5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이론적 요소로 첫 번째로 참여자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자 의사가 어느 한쪽에 우위 없이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특히 의학적 상황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환자가 위축되기 쉽기 때문에 환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문헌의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정보는 교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이루어지기 쉬운 의학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현재 의학적 상태와 예측되는 결과, 적용이 가능한 치료 옵션에 대해 다양하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장단점을 제공해서 환자가 선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은 환자가 획득한 정보와 전달한 정보 등을 타 의료진 간에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정보의 교류 과정에서는 환자가 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를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대로 환자는 자신의 선호와 가치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생각들을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이나 이해 정도를 파악해서 순환 형태의 교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수련 과정과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서 충분한 숙고 후에 환자와 가족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숙고 과정에서 만약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적절하게 전문가가 투입되어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시에는 의사결정 참여자를 더욱 확대하여 숙고 과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의사결정은 상호 합의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결정 상황에 대해서 모든 참여자가 이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정 내용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공유를 하고 환자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 치료 계획을 세워 생애 말기 돌봄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의사 변화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질병의 악화 시점에 다시 한번 의사결정 참여자들에게 내용을 재확인해서 변동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결정에 변화가 생긴다면 참여자들은 다시 정보의 교류나 숙고를 통해 다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의사결정은 총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인덱스 인터뷰에서 확인한 A기관의 그 연명으로 결정 과정의 특징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의료진들은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함께 결정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 간에 환자의 심리 상태나 임종의 선호와 같은 환자의 정보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과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환자와 가족이 서로 생각을 알 수 있도록 독려하였으며 법적으로 연명으로 결정법에서 말하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가족도 이 논의 과정에 참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호관계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에게 연명으로 결정제도와 의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상태를 고지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미리 환자의 성향이나 병식 여부를 가족을 통해 확인하고 원하는 임종 방식이 있는지를 결정 과정에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행 시점에는 결정 번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족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담 과정에서 의료진은 환자와 가족이 상황과 정보에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기한을 정해준 상태로 연명으로 결정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숙고의 시간을 일부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연명으로 결정 과정에서의 제약을 직간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연명으로 결정 과정은 대체적으로 의료진의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일방향적인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환자가 전원을 요하는 경우 이 전원을 위해서 연명으로 결정을 요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탑다운 형태로 주치의 주도하에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큰 제약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부 의료진은 환자보다는 질병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의료행위 안에서 우리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는가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제도적 제약도 나타났는데요. 늦은 연명으로 결정의 노출로 숙고의 시간은 분명히 부족하고 짧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자나 가족 등에게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은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위원회 역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연명으로 결정 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한 안전망으로서 제도를 활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제약도 나타났습니다. 의료진은 다양한 이유로 환자만큼 때로는 환자보다도 더 가족을 의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아닌 가족이 결정을 주도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가 의사결정의 걸림돌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학적 내용에 대해서 환자의 병에 대해서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좀 가족과 환자가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제약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드러난 연명으로 결정 과정의 특징과 제약은 생애 말기에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몇 가지의 이슈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의료진 측면에서는 일방향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로 인해 환자와 의사, 가족 간의 동등한 파트너십이 부재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의료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부재가 크다고 보였습니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말기가 임종기로 국한된 늦은 결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도를 요식적인 행위로 변질시키게 되었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숙고하고 재검토할 적정한 시기를 놓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역시 가족 중심의 결정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생애 말기 함께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려면 다음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제도를 고려해 봤을 때 환자, 의사 뿐만이 아니라 가족, 그리고 간호사, 전담인력, 그리고 결정 권한이 없는 가족까지 지금보다도 확장된 의사결정의 참여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성원 간에 서로를 하나의 팀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치료 옵션에 대해서 제공되고 환자가 선택 가능한 환경에서 결정 내용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말기 임종기 판단 이전에 사전 돌봄 계획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진의 인식과 교육을 개선해 나가 양방향적인 의사소통과 환자의 선호에 중점을 둔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점점 이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생애 말기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내용을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실시간 질문 질의응답 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잠깐 있고 저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서 발제자에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우리 대상자들, 인터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한 기관에서 발표를 하신 것으로, 조사를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관행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기관에서 인터뷰를 선택하시고 진행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은 이 인터뷰들의 답변은 맥락에서
그 기관의 특성과도 무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을 좀 설명해 주시면 결과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인터뷰이들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사람들이 답변하는 인식된 실천, 인식된 필요와 현장에서의 수행 정도의 차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연구 결과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하고 상충되는 것 같은 제약점 지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자신들이 이렇게 노력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또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충되는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준 박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연구를 계획했을 때부터 이 부분을 많이 지적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1개 기관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연구의 한계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1개 기관으로 지정을 했었던 이유는 조금 더 그 기관마다, 의료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특히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들과 그리고 그 의료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다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에서 좀 찾아보려고 했었던 것은 연명의료 결정 과정이 생활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그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각 특성들은 최대한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이어스로 이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최소화하고자 1개 기관으로 한정하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1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충분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이었고요. 네, 이들의 어떤 전문의 그리고 그 전공의 그리고 간호사분 그리고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서 전담하고 계시는 전담 인력들과 위원까지도 포섭을 해서 최대한 이분들의 의견들을 좀 많이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지금 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번째 질문, 인식된 필요와 그리고 수행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직역들 간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충되는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의사직이 보는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어떤 수행과 장애 요인, 그리고 간호사들이 보는 또 제도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차이들은 분명히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연구 결과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관 안에서의 그 교육과 인식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에 대한 이 교육들의 차이와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기관 안에서 그리고 이제 제도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제도에 대한 그 많은 그 제도와 그리고 세계 말기에 대한 어떤 교육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이제 인풋들이 계속 이어져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또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도화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이해되고 또 이론적으로 체계화되는 과정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신 연구 내용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준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